뭐 그야말로 동맹 수준으로 격상이 된 것 같아요. 세 나라 간의 관계가. 네.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서해를 중국이 짚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가 다 그냥 동맹처럼 뭉쳐서 큰 세력이 되고 있으니 정말 걱정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이 미국이 자국 항구로 들어오는 빌트인 차이나 선박에 대한 벌금성 입항료 제도, 요게 시작이 되면 한국 조선소들에 대한 반사 이익이 굉장히 클 거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해석해 주시는 이제 교수님에게 일단 뭐 가장 뜨거운 거는 지금은 북중러. 이니까요.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하면 김정은이 전선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제 만났는데 북중러 3개국 정상이 함께 이제 테난먼 강장의 마루에 오른 게 6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북중러 3국의 역학관계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그야말로 동맹 수준으로 격상이 된 것 같아요. 세 나라 간의 관계가.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동맹이면서 또 군사적인 동맹이어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단순히 이 세 나라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인도와 브라질도 또 사실은 관여가 돼 있습니다. 약간 경제적으로 브릭스 쪽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브릭스인데 이게 사실은 브릭스라고 하는 게 이름은 멋있는데 별로 그렇게 결속력이 없었어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니고 브라질, 중국 사이도 서로 물건을 팔기는 원하는데 뭐 사주긴 별로 원치 않는 뭐 그런 이해관계가 뭐 그다지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그런 사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라들에다가 인도하고 브라질에다가 관세를 50%를 부과를 했잖아요. 그야말로 폭탄을 떨어뜨렸더니 이 나라들이 자기들도 살 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 쪽으로 가서 더욱더 가까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러시아하고 인도는 더욱더 가까워졌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런 그 반미 세력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걱정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스럽다. 이건 단순히 북한이 이것 때문에 고무를 받을까봐라고 하는 그 걱정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도 우리를 영토적으로 압박해오고 있잖아요. 이미 서해안에다가 우리 한국하고의 공동 관리 수역에다가 자기네들이 양식장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시설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거 언제든지 군사시설화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또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대로 뭐 말 한 번 뻗긋 못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서해를 중국이 그냥 짚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가 다 그냥 동맹처럼 뭉쳐서 큰 세력이 되고 있으니 정말 걱정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는. 자, 그럼 북중러가 이제 만나게 된 게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이런 간세 정책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이런 블록 현상을 더 심화하게 만든 부분도 있는데 이전엔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잘했다고 봐야 하는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제 이게 한국 경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해결된 사안은 하나도 없지만 분위기는 상당히 좋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칭찬 위주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면서 트럼프가 좋아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았다. 이거를 이제 좋게 보신 분들은 외교적으로 너무 잘한 거다 하신 분이 있고 안 좋게 보신 분들은 자존심도 없냐 이제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잘 지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데. 미국인데 최강대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군림을 하면서 나한테 와서 엎드려라고 하는데 그럼 엎드려야죠. 거기서 덤비면 얻을 수 있는 게 인도처럼 되는 거예요. 또 브라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브라질, 인도가 뭐 어떻게 됐는데요? 인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관세 이거 이전에 그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투가. 그것을 트럼프가 압력을 가해서 너희들 그러면 둘 다 관세 엄청나게 두들 거야. 그러니까 전쟁 멈춰 해서 전투를 멈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모디 수상하고 통화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힘을 써서 말이야. 당신들 전쟁을 멈춰줬잖아. 그러니까 당신 말이지 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라고 그렇게 욕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모디 수상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욕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파키스탄 편도 또 은근히 또 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디 수상이 이제 화를 냈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50%를 때린 겁니다. 관세를. 인도가 대미관세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뭐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완전히 떼내어버린 것이죠. 인도는 특히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 미국의 대중 봉쇄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도를 내쳐버린 겁니다. 예.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개인적인 욕심이 관여가 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브라질은 또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룰라 대통령이지만 이 전임 대통령이 보소나로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룰라와의 이 대선전에서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부정선거니 뭐 이런 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확실하게 증명된 바는 없지만 그래서 룰라 측이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쿠데타 내란 음모 혐의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보소나로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성향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보소나로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좋아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 트럼프가 이제 보소나로가 저렇게 이제 공경에 처하니까 야, 좀 그만해라 라고 했는데 룰라가 또 발끈한 거죠. 당신이 뭔데 남의 나라 내정에 관여를 하냐. 이야기인데. 예. 그래서 이제 발끈하고 대두니까 그래? 그럼 5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역 수지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브라질하고 미국은요, 오히려 브라질이 미국 상품을 더 많이 사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예요, 브라질은. 대미 무역 수지가. 그렇다면 관세가 없어야 되는 나라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뭐 50%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국은 15%인가요? 15%죠. 예. 요 15%. 한국은 꽤 많은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 그래도 많은 거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하고 자유무역협정 FTA를 하고 있었잖아요. 0%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해서 그 이전에 자유무역협정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상의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12년 그 무렵부터 그러니까 한미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대미 수출이 쫙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17년 그 무렵부터 대중 수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게 그것을 상당히 이제 상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미 수출에 있어서 우리는 FTA를 하고 있었고 거의 0% 관세였고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똑같이 15%가 됐잖아요. 그럼 그 이점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캐나다나 멕시코나 베트남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훨씬 낫지만 이 나라 제품들하고 한국 제품들은 그다지 그렇게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한 건 아니었어요. 일본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일본이 유리해진 꼴이 돼버린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유리했었는데. 이게 일본이 더 유리해지면서 그럼 한국 경제에도 계속 어떤 앞으로 충격이 오겠네요, 당연히. 저는 뭐 당연히 충격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비교해서 상대적 이점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15% 관세라고 하는 그 자체가 더욱더 큰 충격인 거죠. 원래는 얼마였죠? 0%였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뭐 아주 그 미미한 관세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품목별로.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관세가 0%로 접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0%였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5%로 올라갔고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아마존이든 뭐 이 코스트코든 이런 데에서 한국 제품을 수입해서 팔 때 원가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만큼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아직은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 그만큼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겠죠.
네. 그럼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입장에 따라 관세가 뭐 더 오를 수도 있나요?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인도와 브라질에 대해서 관세 50%를 부과한 걸 보면 이게 경제적 이유가 아니잖아요.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이유라든가 뭐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가 된 거거든요. 그 엄청난 관세가.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슈들이 해결된 게 없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주한미군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된 바가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무슨 이슈인가? 이거는 이제 한미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이슈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뭐냐? 그거는 한반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이야. 그리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미리 뭐 억지력을 행사하는 그런 역할이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그게 아닙니다. 북한을 막는 거는 너희 한국이 해. 지금 북한하고 비교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너희 힘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 대신에 미군은 뭘 해주냐?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은 뒷받침해 주겠다.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쏘지 못하도록은 미국이 뒷받침을 해주겠다. 하지만 재래식 무기 분야, 일반 전투력 분야에서는 그건 당연히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주한미군은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그거는 인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서해를 비롯해서 쭉 내려가서 대만 해협이 있고 남중국 해가 있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류큐 열도니 또 남태평양 지역이니 이 지역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다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해군력을 그렇게 증강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미국을 넘어섰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해군 함정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미국은 이걸 막아내고 싶은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해군을 동원해서 이걸 막아내고 싶은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또 대만 점령을 막아내고 싶은데 거기에 있어서 그 주된 군사력이 뭐냐? 그건 오키나와에 주둔해 있는 미군, 또 괌에 있는 미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쪽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한미군을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한미동맹의 현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태평양 지역에 뭔가 군사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중국과 미국 간에 군사충돌이 발생을 했을 때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해요. 다만 한국군이 개입하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한국군이 개입하라는 것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주한미군은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해요.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를 좀 바꾸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것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사실은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 전문에 양국은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상으로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다만 한국인들이 그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걸 말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그 헥세스 국방장관 그 사람은 이미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구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군대를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당신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미동맹과 이 방위비 또 분담금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좀 전개가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일은 그건 한국이 감당해라라고 하는 입장 나올 거라고 봐요. 한국과 북한 사이 일은 예. 핵을 빼면 어차피 한국이 압도적이니까. 예. 뭐 그거까지 왜 미국 보고 하라 그러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이미 되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들에게 그 서유럽 국가들에게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금은 2%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2배 반으로 늘리라는 이야기예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건데,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럴 거라고 봐요. 같은 입장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대만에도 요구하고 있고 뭐 일본에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러면 그게
얼마냐?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60조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전체 GDP 규모가 2,700조 정도가 돼요. 2,700조 원. 거기서 한 2.3% 그게 한국의 국방비예요. 그런데 이거를 5%로 늘리라 그러면 130조로 늘려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70조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GDP 수준으로 본다면 그럼 70조 원은 어떤 수준인가? 우리나라의 기초생계수급자 있잖아요. 기초생계수급자, 그러니까 정부가 생활을 책임져주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255만 이렇거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의 생활비로 들어가는 1년 예산이 22조, 23조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요, 70조 원이면 얼마예요? 75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의 생활을 할 때 네. 엄청난 돈을 국방비에 쏟아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날 거냐? 다른 걸 줄이든지 아니면 세금을 걷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 그 세 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네. 근데 세금을 그렇게 늘리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건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다른 걸 줄인다? 뭘 줄이겠어요? 지금 줄일 수 있는 가장 만만한 항목은 사실은 교육비예요. 교육비가 100조가 더 들어가거든요. 근데 교육비를 과연 줄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손 못 댑니다.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돈이 사실은 그거일 텐데 그것도 손 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 국채 발행이죠. 그냥 국가 부채 늘리는 거예요. 급속하게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럽 국가들이 다 그러고 있거든요. 네. 유럽 국가들이 GDP의 5%로 국방비를 늘리려고 하니 이 나라들도 다 똑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세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지출을 줄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장기 국채들 있지 않습니까? 30년 만기 장기 국채들. 이것의 금리가 급속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30년 후에 상환하는 그 국채들의 가격이 추락을 하면서 금리,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지금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 국방비 증액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국가 부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네. 유럽 국가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사실은 지금 그 장기 국채 금리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관세도 15% 받고 방위비 분담 금액도 뭐 GDP의 5%가 늘어나고 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한국이 국채도 발행하면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건가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투자랑 인재들이 모두 떠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떠나는 건 미국으로 자꾸 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네. 그 반사 이익을 또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생산을 하면 네. 미국이 안 사줄 거야. 미국 들어와서 생산을 하라고. 예, 리쇼링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제조업으로 다시 부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제일 좋은 파트너가 누구냐? 그게 대한민국인 겁니다. 사실은 중국하고 싸우지만 않는다면 중국이 제일 좋은 파트너였을 거예요. 근데 중국하고는 서로 이제 적대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고 났을 때 제조 강국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퀄리티 높은 네.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나라가 어디냐, 그 파트너. 그게 대한민국인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 오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그거는 좋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좋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투자자들한테는 저는 당분간은 좋을 거라고 봐요. 네. 또 그러니까 투자와 같이 들어가는 한국인들, 네. 한국의 인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에 그게 과연 기회일 거냐 아니면 재앙이 될 거냐 그거는 지금 한국인들이 남아있는 한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 미국으로 반도체 공장도 가고 조선소도 넘어가고 뭐 제철 공장, 배터리 공장 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보더라도 그 관련된 업종, 기업들의 주가가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에겐 좋은 거예요. 거기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냥 돈만 가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국의 고급 인력들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미국 노동자들을 채용을 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뭐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급여부터가 이미 뭐 미국 급여가 될 거예요. 그 한국의 급여하고 미국 급여는 비교가 안 되니까 당연히 급여도 올라가고 또 결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자기 자식 미국에다가 유학 보내는데 네. 그래서 자기는 심지어는 뭐 기러기 아빠 생활까지도 하는데 아니 미국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우 좋은 기회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율 관세 때문에 수출 잘 안 되지. 거기다가 투자 나가니까 뭐 이젠 국내 투자는 거의 멈춰서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유능한 인재가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그만큼 원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기술 발전도 더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거는 잘못하면 재앙이 된다라고 저는 봐요. 원화 자산을 그러면 좀 달러 자산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저는 달러 자산도 그렇게, 그러니까 원화에 비해서 달러는 낮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달러 자체도 지금 사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다. 그럼 도대체 어디 뭐 장독대에 숨겨놓은 스위스 프랑 같은 거는 상당히 안전자산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고, 네. 금, 뭐 이런 것들이죠. 디지털금도 포함되나요? 디지털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 동안은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물러나고 그럼 진짜 불안하죠. 그래서 법률로 지금 그 디지털 자산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던 그 법률들 무력화되고 네.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저는 다시 과거에 트럼프 이전에 비트코인 같은 게 엄청나게 위험 자산이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뭐 그야말로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봐요. 요즘엔 뭐 약간 안전자산처럼 좀 옛날처럼 변동성이 심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저는 봐요. 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미국 국채로 그 담보물을 잡아라 뭐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안전자산으로 만들어준 거죠.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하지만 미국 정부가 거기서 이제 물러나고 나면 더 이상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그러면 저는 다시 위험자산으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마침 또 교수님께서 내 아이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교육 요 책도 출간하셔서 우리나라 어쨌든 인재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요 책 관련된 질문 가볍게 두 개만 드리면 실리콘밸리 유독 한국인 CEO가 적은데 인도 CEO도 있잖아요. 인도 CEO 많죠. 네. 대만 출신도 네.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 또 리사수 AMD CEO 다 대만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유가 한국인의 뭐 심리적이나 뭐 문화적 특성이 있다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문화적 특성이요. 예. 네. 실제로 인텔에서 그 팀장을 하시고 오신 한국 분이 유튜브에서 그 왜 실리콘밸리에는 CEO가 없는가, 한국인 CEO가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인들은 남을 이기려고 한대요. 맞죠? 1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상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남을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이 글로벌 기업들, 여기에서 첨단 기업들에서 위로 올라가려면요.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를 원해야 된대요. 많은 사람이 같이 원하기를 일하는 사람일수록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혼자 열심히 일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지 동료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줘서 동료들이 성공하게 만드는 거는 매우 익숙치 않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양반은, 그분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인의 문화가 바뀌어야지만 한국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한국인의 행동 방식, 사고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정부가 정책으로 뭐 한두 개 바꾼다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걸 글로벌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이건희 회장이니 남용 부회장이니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에다가 지역 전문가 과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외국에다가 보내는 거, 미국에도 보내고 뭐 인도에도 보내고 해서 1년 동안을 보내줬잖아요. 아무런 임무가 없어요. 그냥 그 나라 문화를 배워라 하고 세계 곳곳에다가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1년을 지낼 수 있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삼성의 문화를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글로벌 문화로 바꿔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삼성이 얻은 굉장히 큰 이익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마케팅 방법들이었어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삼성 물건의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원했던 보다 근본적인 변화, 삼성의 문화, 한국식 문화, 폐쇄적인 문화, 이건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됐다. 그거는 바뀌었지만 문화가 개방적이 됐냐? 전혀 아니고 글로벌 문화가 됐느냐? 전혀 아니고 그런 거죠. 그거는 LG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LG전자가 남용 부회장 때 2009년인가 그 LG전자의 CEO를 이분이 최고 책임자를 맡으면서 글로벌 문화로 바꾸어 버리려고 부사장급 임원을 외국인으로 5명을 영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싹 다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년 후에 계약 기간 딱 끝나고는 다 나가버렸어요. 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임원도 견디질 못하고 그 사람들하고 늘 회의를 하고 있어야 되는 한국인 직원들도 견디질 못하고 그래서 끝난 거죠. 그래서 끝나버렸습니다. 그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삼성도 말이죠. 최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한테 HBM 때문에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HBM 개발을 못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HBM 그 용접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D램하고 D램을 적층을 쭉 쌓아서 그걸 연결을 시키는데 거기에 이제 구리로 그 연결망을 쫙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그게 TSMC란 말이에요. 그걸 거기서 개발을 한 거고. 그래서 TSMC 출신의 임원, HBM, 그 용접, 요것과 관련된 임원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도 계약 기간 끝나고 그냥 가버렸어요. 삼성은 아직도 그거에 성공 못한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왜 갔는지. 왜냐면 한국에는 외국인 임원이나 대표가 진짜 거의 없긴 하네요. 거의 없어요. 미국엔 되게 많은데. 지금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데가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대표이사 사장을 미국인으로 영입했잖아요. 미국인입니다. 미국인으로 영입을 하고 근데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냐면 2000년대 중반에 정의선 씨가 기아자동차 부회장으로 갔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아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으면서 그때 디자이너였네. 피터 슈라이어라고 하는 BMW 그 디자이너 출신 임원을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아자동차의 모델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글로벌한 수준으로 바꾸게 되고 그 컨셉으로 기아자동차를 완전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했던 거고 외국인 독일 출신 디자이너들 영입하고 그래서 이게 성공하니까 아예 이번에는 사장까지 미국인으로 영입을 한 거거든요. 어느 정도 현대 기아차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풀뿌리 문화까지도 현대 기아차의 풀뿌리 문화까지도 글로벌하게 바꾸고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지만 최소한 상층부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다. 근데 그게 유일한 성공 사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지금 위험한 시대에 미래 세대가 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뭘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영어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84년부터 88년까지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이라는 데에서 PhD 과정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뭐 개인 자랑 같지만 좀 저는 영어를 좀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PhD 과정을 하면서 PhD가 박사과정 아닌가요? 예,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미국 학부생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예, 2학기를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는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르쳤으니까. 네. 그런데 미국인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이거는. 글로벌 감각, 뭐 감정, 뭐 여러 가지 예, 문화. 일단 매우 불편하고 아. 미국인하고 같이 있다는 게 매우 불편하고 관심사도 다르고 같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영어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건 그냥 기본인 건데. 그렇죠. 기본 이상이 뭔가 영어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섞일 의향이 있으면 기꺼이 나는 저 사람들하고 섞이겠다고 하면 그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섞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인 이 유학생들이 그 학교에 상당히 많아. 한 500명 됐었어요. 대부분 다 미국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들끼리만 돌아요. 이건 영어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미국 친구를 사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미국 갔는데 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만 돼도 안 돼요. 그게.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되냐?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깐난쟁이부터, 집안에서 가정교육부터, 네.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20년 지나면 해결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겁니다. 지금. 거기서 핵심 역량이 책에 보니까 낯선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라든가 회복 탄력성이라고요. 예. 그 낯선 사람과 어울리는 거, 이건 정말 우리가 안 가르쳐요. 네. 우리는요, 낯선 사람하고는 멀리 하라고 가르쳐요, 부모들이.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아무하고나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하고나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나하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일수록 시너지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는 시너지라는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술 먹고 즐길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걸 알고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뭔가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어릴 때부터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부모가 먼저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아이들한테도 인사시켜라. 안녕하세요부터. 그것도 안 해요. 이제 안 하는 시대죠. 예, 그것도 안 해요. 그럼 외국인하고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고립되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이제 경제도 완전히 시대가 달라져서 과거에는 수출입이라고 하는 게 물건이 오가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트럼프가 관세를 저렇게 때리기 시작하면서 물건이 오가는 시대가 아니고 공장이 옮겨가고 사람이 옮겨가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와 같은 문화 속에서는 한국은 그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른들은 할 수 없죠, 그거 뭐. 어른들은 이제 할 수 없는 거지만 아이들부터라도 이제부터 바꿔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한다. 왜? 해보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거고. 예, 반드시 실패하는데 그냥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여라. 그렇죠. 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다시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바꿔서 다시 해보고 하는 그것을 그냥 과정으로 뭐 최선 가장 좋은 거는 그 과정을 즐기는 거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그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라도 갖춰줘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 원전 사업이 이렇게 뜨고 있는지랑 원자력 에너지가 필수인 시대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자력은 갔다. 신재생? 예, 그렇죠. 풍력, 태양광, 뭐 이것의 시대라고 누구나 다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닌 시대가 된 겁니다. 왜냐? AI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전기가 너무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니까 챗GPT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던 거예요. 2023년 11월인가요, 그게? 예. 그때 나왔을 때까지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성공할지 몰랐어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인공지능을 그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제가 간단하게 뭘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될 줄을 오픈 AI도 몰랐고 오픈 AI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던 마이크로소프트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11월 달 2023년 11월 그 발표하는 날 있잖아요. 그날 전까지요. 주가가 별로였어요. 근데 그날 주가가 팍 치솟습니다. 이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AI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소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도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도 또 전기가 엄청나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데에서 추산해 놓은 걸 보면 기존의 전력 소모량 예측해 놓은 거 그것보다 한 30 내지 40%를 더 쓰게 된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기존의 그럼 태양광과 풍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감당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은 최근에 스페인, 포르투갈의 대정전 사태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매우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끼면 발전이 안 되고 바람이 안 불면 또 발전이 안 되고 뭐 이 굉장히 불안한 발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원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원전은 이제 나중에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안은 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도 그렇고 뭐 메타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다 자기 전용 원전을 확보하려고 지금 다 나서고 있는 겁니다. 전용 원전인 거예요. 지금의 전력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냥 일반 송전망, 일반 가구들하고 똑같은 그 송전망에서 그냥 전기선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받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불안한 겁니다. 언제 정전이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기를 많이 쓰면 저쪽에서 정전이 될 수가 있고 자기들도 또 정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전용 원전, 자기만 쓰는 원전을 만들자라고 해서 다들 저마다 이제 그걸 확보하는데 나서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이 100기가와트 아워입니다. 1시간당 100기가와트를 발전을 하는데 이거를 2040년까지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얼마냐? 대형 원전, 대형 원자로 300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코에 가서 원전 2기를 수주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야단 법석이 났잖아요. 뭐 쾌거라 그러고 야 이건 무슨 불공정 계약이라고 뭐 야단 법석이 나고 그랬는데 그게 2기예요. 150배. 미국에서는 300기를 하겠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까지요? 2040년. 15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 계획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 미국은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미국은 실질적으로 1979년 이후에 거의 원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쓰리마일 아일랜드라고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원자로가 그 노심이 녹아내린 거예요. 1979년에. 녹아서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뭐 수십만 명이 대피하고 야단법석을 쳤는데 다행히 방호벽을 쳐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오중방어막인가 그런데 마지막 방어막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으로 뭐 누출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위험하구나. 라고 해서 그 카터 대통령이 더 이상 미국은 원자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원전 산업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걸 만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 원자력 발전소가 한 80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는 해야 되잖아요.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웨스팅하우스고 뭐 이런 데들인 거죠. 하지만 새로 건설할 능력, 시공할 능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지아주인가 그 보글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하나 가동한 게 있어요. 올해 초에 가동을 시작했던가? 아무튼 그런데 그걸 만드는데 15년인가 걸렸어요. 원전 한 기를 만드는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뭐 그런 상태였죠. 이유가 뭐냐?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용접. 이걸 하려면 파이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용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정교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고요. 실력자들이. 또 철근 콘크리트. 이거 양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 방호벽, 그 경납고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할 수 있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같은 데가 최근에 그 HD 현대건설하고 서로 협약을 맺고 하는 이유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 자기들은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미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거를 누가 할 거냐? 300개를 누가 만들 거냐? 설계도는 미국이 그릴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시공하고 또 철판을 잘라서 그것을
이렇게 성형을 해가지고 원자로를 만들고 파이프를 연결하고 또 철근 그 콘크리트를 거기다가 씌우고 하는 거는 한국밖에 없죠.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네, 근데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두 나라한테는 그걸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디냐? 그럼 한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 파운드리 역할을 원전에서 하는 거군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아예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이거든요. 이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시공하는 비즈니스가. 하나는 원자로를 만드는 거죠. 철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둥그런 그 뭐라 그러나 반응로? 그걸 만드는 거.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콘크리트를 둘러싸는 게 있죠. 거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원자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설계도를 가지고 실물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의 TSMC가 하고 있는 그 역할, 그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를 가지고 경납고를 만드는 그 일은 HD 현대건설, 뭐 삼성건설, 그 삼성종합건설인가요? 또 대우건설,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다 실력자들인 거죠. 네. 그럼 하나씩 좀 더 여쭤보면 태양광 풍력 같은 그럼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한계 때문에 이런 태양광 풍력의 아리백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건가요? 아리백을 추진하고 있는 그 국제단체가 있어요. 영국에 있던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표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회원사들이 지금 입장이 바뀐 거죠. 예를 들어 구글, 뭐 메타 이런 데들이 다 거기 그 회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나서서 다 원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그러고 있는데 거기 협력업체들한테 당연히 뭐 아리백을 하자고 요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수는 왜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사용료 일감의 약성 시장을 그럼 내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나눠봐야 될 게 있는데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주계약자가 아닙니다. 시공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수원은 주계약자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전체 단일 프로젝트를 통째로 맡는 그게 한수원의 역할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설계가 관련돼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설계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시공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네. 설계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이게. 지금 한수원은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설계도를 가지고 밖에다가 수출을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무슨 소리냐? 그거 다 우리 기술이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수원은 여전히 우리 기술이야 라고 한국에 와서 주장은 하지만 실제로 맞닥뜨려서 협상을 하면 약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재권 무마용으로 뭐 그 2%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내줄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지재권 문제가 해결을 안 됐다. 특히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APR 1400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측이 특허를 갖고 있지 않아요. 특허 없어요. 만약에 자신이 있다면 특허를 신청해서 출원해서 당연히 특허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특허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그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그냥 돈을 쥐어줘야 되는 거고, 그게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 UAE의 그 원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SMR 기술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전망이 나오는데 그럼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는데 거기 안 되니까 한국밖에 없다. 후보 국가도 없는 건가요? 저는 근데 그게 역시 마찬가지로 설계 분야라기보다는 시공 분야일 거라고 봐요. 네, 시공 분야에서 그럴 거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SMR 모델이 한 50개 정도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4개가 개발이 되고 있다든가 뭐 그런데 아직까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성공을 거둔 데가 없어요. SMR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SMR이 뭐냐면 소형 모듈 방식의 원자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형 모듈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말하자면 지금 그 원자력 잠수함들 있잖아요. 핵잠수함. 핵잠수함 안에는 다 소형 원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건 군사 장비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요.
그걸 상업용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상업용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제조 원가가 확 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조그맣게 만들면 만들수록 발전 단가는 높아져요. 당연히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형으로 만들어야만 전기값이 싸지는 거거든요. 근데 소형 원전이면 전기값이 무지하게 비싸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업용으로 하겠다고 50개가 넘는 그런 그 주체들이 지금 개발에 나선 이유는 이걸 모듈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듈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 하나 딱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50개, 100개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모듈인 거죠. 그렇게 되면 대량 생산, 반복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가격이 싸진다. 그래서 상업성을 맞출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모델들을 그렇게 각자 다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서방 시장에서 성공한 건 없어요. 러시아에는 그 하나 지금 배 선박 위에 띄워놓은 이런 그 SMR이 하나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상업시설 상업화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데가 유타에서 한 2년 동안 그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1차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 원가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다 상업적인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아직 성공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성공을 한다면 누가 하겠느냐? 그건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한국을 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됐든 간에. 왜냐? 설계도만 가지고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설계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설계도를 실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창원에 있는 이 원자력 서플라이 체인들이고 그 핵심이 이제 두산의 에너빌리티고 그렇다는 얘기죠. 저 그럼 두산 엘리베이터가 체코 원전 수주에 추가적으로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어디고 연간 수주 목표 달성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미국이겠죠. 이제 언제 SMR 설계도가 완성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두고 봐야 되지만 뭐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원전에 대한 피로도 있지만 또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서 SMR 기업에 직접 투자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원전 우리나라 업계에 새로운 또 플러스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거겠죠.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 미국 내에 지금 개발 중인 SMR 모델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 먼저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겁니다. 한국이 설계에 성공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데 시공에서는 한국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 한국 SMR 기술 제2의 뭐 TSMC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이를 위한 선결 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한국이 믿을 만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지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다 지금 미중 경쟁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거긴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경쟁에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데도 이미 이제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네. 자기들도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서플라이 체인이 잘 돼 있다든가 이미 다 망가져 버렸거든요, 거기는.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그래서 복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도 상당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서 붙는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본 쪽을 밀어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려고 하겠죠. 미국의 어쨌든 이런 원전과 관련해서 한국의 대표적으로 관련된 원전 기업은 결국 두산 엘리베이터 하나랑 또 다른 건설회사들이요. 건설회사 현대건설. 예. 현대건설, 삼성종합건설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내 건설 시장이 뭐 아주 너무 힘들잖아요. 네. 예, 자재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또 안전기준 강화되고 그러면서 정말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 이게 정말 미국에서 앞으로 15년 동안 300개의 원전이 지어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어질 거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300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 사이에 뭐 사실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건이 또 터지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게 만약에 또 터진다면. 그럼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그렇죠. 있죠. 사실은 챗GPT랑 AI가 터지면서 갑자기 신재생이 이렇게 가는 것도 있듯이.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선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과거 세계 최강이었던 미국 조선업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조선업이 험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조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 영상 같은 걸 보시면 용접하고 그 쇠 철판 속에 들어가서 일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험하고 막 냄새도 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한국 노동자들도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로 다 대체가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미국은 더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의 이 조선 산업이 갑자기 떴던 이유는 뭐냐면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2차 대전이 터지니까 그 전에도 뭐 조선소가 있기는 있었지만 그 대단히 큰 조선소들은 아니었었는데 근데 2차 대전이 터지니까 2차 대전은 일본하고의 전쟁이었던 거고 미국으로서는 태평양 전쟁이잖아요. 그거는 선박 군함을 통한 전쟁이 되는 거고 군함을 매우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야 됐던 거고 그러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신흥 산업 국가가 조선업으로 온 힘을 다 쏟아 부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리버티 쉽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거의 동일한 모듈 방식의 선박들을 쫙 찍어내고 하는 이제 그런 일을 벌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연합국에도 지원해주고 뭐 그럴 정도로 그렇게 배를 많이 만들어냈죠. 네. 전쟁 때문에. 근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배 만드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좋은 파트너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조선소들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니까 일본은 적대 국가였잖아요. 그러다가 1949년 이 무렵부터 이제 일본을 미국이 끌어안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소련이라고 하는 적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소련은 서로 연합국이었거든요. 같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소련에다가 무기도 많이 대줬어요.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싸우라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소련이 적대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을 끌어안기 시작한 거예요. 적대 국가였었는데 둘 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키워줘야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던 거고 그러면서 이 조선업도 보니까 미국 사람들 이거 일하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본이 보니까 전쟁 전에 항공모함도 이미 만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기술이 미국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일본에 가서 조선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기업이. 정말 잘하거든, 일본 사람들이. 죽자 사자, 24시간 교대 근무해가면서 막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거하고 조선 원가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본의 조선업이 엄청나게 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는 한국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90년대에는 중국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데 미국에도 조선소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일본과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과 이렇게 가면서 가격 경쟁력이 도저히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 내의 조선 원가가 국제 가격의 5배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니 무슨 배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소가 있는 이유는 뭐냐? 자기들 어쨌든 군함. 네. 군함은 외국에서 만들어 올 수는 없다. 그게 법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선들 중에서도 미국 상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존스 액트라고 해서 미국 내 항구들 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배는 그러니까 빌트인 USA 선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법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국산품 A형 법인 겁니다. 그런 법이 있어서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편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거 좋죠. 자기들은 험한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중국이 적이 돼버렸잖아요. 적이 돼버리고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패권을 내놓고 패권 추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1도련선이 제2도련선, 제3도련선까지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와이 서편 태평양은 중국 거야 라고 시진핑 주석이 아예 내놓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는 야 나눠 쓰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데까지 되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상하네? 같은 편 아니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해군력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장애물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애물요. 참 어마어마한 장애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미국 노동자들을 데리고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지금도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 조선소도 다 성공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들을 데리고 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없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그렇게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축함 하나 만드는데 10년씩 걸리고, 우리는 뭐 3년, 길어야 4년 이 정도인데 10년씩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축함 정조대왕 이런 거 뭐 1조 5천억? 그 정도 수준인데 저긴 10조 원입니다. 그래도 뭐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의회가 거기다가 돈 배정해주고 그게 또 그들 입장에서는 국산품 애용이니까 뭐 정당화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업이 예를 들어 한화오션이 지금 들어가서 필리 조선소라고 하는 걸 인수했잖아요. 인수를 했는데 거기 한국 노동자들을 다 데려갈 수 없잖아요. 핵심 멤버 몇 명밖에는 못 데려갈 거예요. 그러면 미국인 노동자들을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한국인 노동자도 일을 잘 안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 쓰는 판인데 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배를 만든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트럼프가 아예 불법 이민자들은 다 또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싼 임금의 노동자밖에는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실업률이 별로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걸 가지고 배를 만든다? 그러면 당연히 국제 가격의 5배, 6배가 되겠죠. 한국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상선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겠냐.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 수출하는 수출품은 미국 선박, 빌트인 USA 선박에다가 실어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을 차츰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어쨌든 빌트인 USA 선박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그럼 해운사들의 입장에서는 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지금. 그다음에 또 다른 가능성은 기존의 미국의 조선소들이 그래왔듯이 이제 군함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아마도 들어갈 거예요. 한화오션이나 뭐 또는 현대중공업이 들어간다면 그 군함을 보고 들어갈 텐데 과연 미국 해군이 한국계 기업에게 그 군사기밀이 들어가 있는 해군 함정의 발주를 해줄까? 그리고 또 그 미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과연 한국계 기업에게 그런 배들을 발주를 해줄까? 이거 상당히 의문인 거죠.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유일한 약간의 그 희망 같은 걸 본다면 첫째는 미국에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기업들하고 협조하기가 쉬울 것이고 그러면 그들과 연합을 해서 이 용접이라든가 이런 그 조선 공정의 험한 일 또 이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일에 투입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 인공지능 같은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 낼 수 있다면 뭐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군함을 만들 때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계는 선체를 만든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는 군사 장비들 이런 거를 설치하는 거는 뭐 미국계가 알아서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분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알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미국의 이제 조선업이 예전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낡은 조선 이제 인프라들을 고려했을 때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지 미국의 자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가 한국 조선업에 있는 기회인가요? 아니면 또 기술 유출의 위험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중 갈등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박정희 때 1970년대 시작된 기업들이고 그리고 그 노하우를 다 일본에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수십 년 된 기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되고 말고 할 것도 사실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와 같은 지정학적인 반사 이익이라고 하는 게 매우 한시적이라고 보는 게요. 중국이 한 20년 만에 다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폴란드라든가 이런 데들이 한 10년이면 충분히 다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뭐 대단한 기술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조선업에는 대단한 기회이긴 한가요? 한국 기회이긴 하다. 기회인데 성공을 할지는 그건 두고 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길이 쫙 열렸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끝까지 가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바로 이 문제는 군함 수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 노동자들의 그 높은 인건비 그다음에 워라밸 추구하는 성향 쉴 때는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과연 전제로 하고서도 경쟁력이 있는 원가를 맞춰낼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그래도 한국 조선업의 힘이 필요하다고 직접 코멘트도 했었는데 그럼 한국 조선업이 가진 강점은 뭐고 마스가에서 한국 조선업계 맡을 역할과 기대 효과는요? 지금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네. 한국만의 이 가성비 좋은 그 설계를 하는 뭐 그런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은 조선업체들 중에 꽤 이 고객 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강점이라고 하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네. 또 넘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 요인이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이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겁니다. 아니 한국이 저기 들어가서 저거 안 하면 미국이 중국 해군력을 따라올 방법이 없다 이제. 미국 배들은 계속해서 낡아가고 중국 해군은 계속해서 새로운 배를 만들어내고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러면 한 5, 6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중국 쪽으로 전투력이 기울어 있을 텐데 한국이 들어가서 미국 해군을 다시 살려놓는다? 그러면 이건 중국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미 중국이 경고하고 나섰어요. 네. 그 글로벌 타임스라고 중국 공산당 영자 기관지가 있거든요. 그거 8월 18일자에 네. 아예 사설로 나왔어요. 한국과 일본이 미국하고 가서 뭐 네. 저 짝짝꿍 돼가지고 뭐 짝짝꿍이란 표현을 안 했지만 그래서 미국의 이 산업 능력을 키워서 제3국을 견제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3국에게 피해를 주면 그 제3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 제3국은 누구냐? 그럼 그 중국이죠. 보나마나 그게. 너무나 뻔한 스토리잖아요. 네.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할지도 아닐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여서 이제 이 정도인데 정말 성공에 가까워져서 정말 그 덕분에 미국 해군이 매우 빠른 속도로 해군 함정 전투력을 늘린다. 이게 눈에 보이면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드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중국의 해양 패권의 꿈, 그거를 좌절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한국인데. 한국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조선업체들을 돈 버는 거, 뭐 투자 주가 오르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 간의 갈등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말씀하신 사드 사태와 비교했을 때 현재 그 한미 협력 강화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네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이게 성공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경고하는 수준인데 이게 본격화된다면 그래서 성공의 조짐이 보인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엄청난 보복, 타격 이런 걸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중국 얘기가 나와서 최근 미중 갈등으로 중국 조선사의 수주도 급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외부 환경 변화가 한국 조선업의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저는 말이죠. 마스가 프로젝트보다 지금 말씀하신 그 요인이 더 돈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냐면 마스가는 미국의 조선소를 가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노동자를 써서.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업과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선업과 관련돼서도 행정명령을 냈어요. 그 행정명령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빌트 인 차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벌금성 입학료를 매기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구체적인 금액은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그 금액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작으면 150만 달러, 많으면 350만 달러, 그 화물의 성격이라든가 그 배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한화로 따지면 20억 원에서 50억 원에 상당하거든요. 배 한 번 들어가는데 그거를 받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운사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그래가지고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운사들, 그러니까 중국 해운사뿐만이 아니고 그리스 해운사라든가 네덜란드 해운사 또 한국의 또 한진해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HMM이라든가 이런 데들. 이런 데들 다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선박을 사들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규 선박을 주문을 넣을 때 중국이 아니고 한국으로 오는 선주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주문량이 확 줄어들고 그러니까 전체 주문 액수의 70%에서 50%로 줄어들고 한국은 17%에서 25%로 늘어났던가? 한국은 늘고 중국은 줄어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고스란히 한국의 이익이죠. 근데 미국에 가서 조선소를 만드는 건 굉장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미국이 자국 항구로 들어오는 빌트인 차이나 선박에 대한 벌금성 입학료 제도, 요게 시작이 되면 한국 조선소들에 대한 반사 이익이 굉장히 클 거다.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마스가 부르셨듯이 최대 수혜주는 뭐 그냥 조선업의 대장주들을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네. 지금 기존 조선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그 마지막으로는 중국이 저가 수준 세계 점유율 1위에 올랐는데 어쨌든 한국과의 기술적 격차가 약간은 있을 텐데 이 기술적 우위는 언제까지 좀 유효할까요? 사실 많이 따라왔죠. 많이 따라왔고 다행히 미중 갈등 때문에 저는 그게 꽤 오래 갈 거라고 봐요. 그 LNG 선박이라든가 또 이 선박 엔진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미중 갈등이 아니었다면요. 대부분 분야에서 아마도 중국이 다 한국을 넘어섰을 거라고 보는 게 엔지니어들을 다 빼갔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조선소에서의 엔지니어들 또 반도체 분야에서의 엔지니어들 다 빼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이 됐으니까 또 천인 계획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거의 다 이제 다 저지당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조금 오래 갈 거다. 그 중국과의 격차가. 하지만 곧 따라온다. 그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몇 년이 될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다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진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옛날 기술들이라는 거죠. 그걸 조금씩 개량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어서 근본적인 기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당연히 미중 패권 경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교수님 영상 보니까 과거의 평화가 끝나고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 하시던데 이 구체적인 징후는 어떻게 되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남중국해 갈등이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전쟁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지나보니 진짜 평화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유식하게 표현을 하자면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였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 의한 평화 시대였습니다. 미국이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세계 최강자가 평화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화였던 겁니다.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군을 세계 곳곳에다가 주둔을 시켜놨었죠. 그래서 반미 감정도 생겨나고 어쩌고 그랬지만 그 미군들 덕분에 평화가 유지가 됐고 누구도 미국에 덤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특히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더욱더 그랬던 거죠. 거기에 덤비는 유일한 세력이 테러 집단들 뭐 이런 데였던 겁니다. 네, 알카에다니 뭐 이런 데들. 국가도 아닌 거죠.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미국에 덤비지 못한 거죠. 왜?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미국이. 근데 이제 미국이 평화가 관심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평화를 지키는데 미국이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안 하겠다는 거. 둘 다입니다. 둘 다. 내가 왜 너희들을 지켜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도 욕심나는 게 있으면 뺏어올 거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류의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의 본래 모습은 뭐냐?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인 거죠. 그래서 그 파푸아 뉴기니 같은 데들
1930년대에 발견된 그 부족들이 있었잖아요. 그 네. 숲속에 살고 있던. 자기들도 그 옆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던 뭐 그런 단위족이니 이런 부족들이 있었잖아요. 네. 나중에 서양인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들끼리도 그 옆에 누군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서야 알게 된 그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수준으로 살고 있던 그 부족들이 몇만 명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들의 일상은 늘 옆에 부족하고 전쟁이었습니다. 늘 전쟁이에요. 왜? 뭐 뺏어서 여자 약탈해가고 또 가축들 약탈해가고 그러면 또 당했다고 복수한다고 또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이게 모든 부족들이 다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게 본래 인간의 모습이었고, 그러다가 강력한 어떤 정복자가 나타나서 이제 막 정복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칭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거대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팍스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팍스 몽골리카. 몽골에 의한 평화. 왜? 그 안에서 누구도 덤비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힘이 약해지면 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또 미국이 별로 지켜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전쟁 억지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곳곳에서 전쟁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특히 중국 때문에 그러는 건데, 중국이 2008년까지는요,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적대 국가였잖아요. 서로 전쟁 상대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49년, 50년부터 미국이 일본을 끌어안았죠. 적성 국가를 끌어안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일본이 미국의 최고의 우방국이 됐어요. 독일을 끌어안았더니 또 독일이 최고의 동맹국가가 된 겁니다. 중국도 끌어안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WTO에까지 가입을 시킨 겁니다, 중국을. 그래서 중국은 그래서 국력이 막강해졌어요. 세계 공장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중국이 미국을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미국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 국제기구에서 미국에 본격적으로 덤비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중국이 우리 편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피벗 투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막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때 와서는 아예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해 있던 미군을 뺀 거예요. 이제 이 중동은 미국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전투력을 빼서 중국 쪽에 주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이 이 동네 안 지키려고 하나 보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전쟁이 터졌어요. 또 중동에서 그렇게 빼고 나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또 쳤어요. 미국이 안 들어오겠지 설마.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 인도 뭐 그쪽도 그렇고, 태국, 캄보디아도 그러고, 이제 경찰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웃끼리 계속 싸우는 거죠. 앞으로 계속 더 되겠네요. 앞으로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 곳곳에 터질 가능성이 많고, 한반도도 매우 가능성이 높은 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존의 외교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쨌든 미국 중심의 경제 블록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위협을 가져다 줄까요? 뭐 사실은 미국, 중국 양쪽 다 잡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럴 수는 없죠. 네. 예. 그래서 좀 이제는 미국하고 좀 장사하고 중국하고는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뭐 그러고 싶죠. 사실은 근데 중국하고는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같이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 2000년대 같으면 중국의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그거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도 폭발적으로 늘려놨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의 원자재와 중간재들을 중국 기업들이 수입해다가 그걸 가공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에다가 수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은 경제가 서로 보완 관계였죠. 중국이 발전하면 한국도 발전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한국을 다 따라왔고 오히려 추월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쟁 관계가 된 겁니다. 중국이 발전하면 한국은 이제 소멸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지금 석유화학, 철강산업, 네. 이런 데들 지금 뭐 여수라든가 서산이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그야말로 유령도시처럼 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네. 산업이 다 죽으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중국 굴기인 거죠. 중국이 한국이 주력 산업으로 삼아왔던 그 산업에서 한국을 뛰어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지정학적인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라든가 조선, 원전 뭐 이런 것들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분야도 미중 갈등이 아니었으면 진작 다 한국을 뛰어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막혀서 중국이 이제 주춤하고 있는 분야들입니다만은 그쪽 분야가.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하고 같이 갈 일은 없다. 그런데 미국하고 그래서 같이 가게 되는데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도 그러하고 원전도 그러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중국이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두지 않을 거다. 특히 뭔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보복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으면 다행인 존재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미국하고 협조할 일이 더 많아진 그런 상태가 된다. 미국이랑 협조하는 게 어쨌든 더 현재 상황에서는 맞는 거다. 예. 근데 사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포기할 수 없죠. 휘토류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 때문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더 필요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취할 최소한의 스탠스는 뭘까요? 최소한 우리는 적대국 당신네들하고 잘 가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수밖에 뭐 다른 동맹은 아닐지라도 적은 아니다. 네, 잘 가고 싶은데 미국이 자꾸 뭐라 그러니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뭐 그 정도 입장을 취하는 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역할의 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이로 인해 한국이 감당해야 될 방위비 분담금 등 현실적 리스크는 좀 뭘까요? 현실적인 리스크는 국방비를 계속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국가 부채의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5% 증액 요구하고 있죠. 현재는 2.7이라고 하셨나요? 예, 2.3%. 지금 그러니까 60조 원인데 이거를 130조 원으로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매년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매년 최소한 GDP 규모를 현재로 생각을 한다면 매년 70조를 더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본격화되면 한국 국채의 신용도가 급격하게 추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구온난화로 열리는 북극 항로가 한국 경제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부산항의 동북아 물류 허브지를 위협하는 위기가 될까요? 저는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이걸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극 항로를 제일 필요로 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물론 러시아죠. 왜냐하면 거기 북극에 있는 그 얼음 땅을 개발할 수 있으니 거기서 뭐 가스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뭐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 수입이 늘겠죠. 그래서 저는 러시아가 제일 좋아할 거라고 봐요. 그 다음은 중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수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목들, 급소를 다 미국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치명적인 데가 그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데 수에즈 운하 이런 데입니다. 말라카 해협은 보면 거기 싱가포르이 있는 데잖아요. 네. 그 좁은 해협이에요. 거기를 중국 배가 통과를 해야 돼요. 언제든지 미국 해군에 의해서 잡힐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죠. 수에즈 운하 마찬가지예요. 거기 미 함대 항공모함 한두 척 가서 떠 있으면 중국 배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정책으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얀마하고 파키스탄에다가 항구에 투자를 했고 항구로부터 중국 서역 쪽으로 해서 송유관들, 가스관 이런 걸 다 설치를 했어요. 실제로 쓰지는 않는데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만들어 놨느냐? 여기에 급소들, 초크 포인트가 막히면, 미국에 의해서 막히면, 그러면 그 석유든 가스든 이런 것들을 미얀마하고 파키스탄 그 항구에 자기들이 투자해 놓은 그 항구에다가 하역을 해서 거기서 가스관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본국으로. 그런데 이거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유조선이나 가스선박이 그냥 바다로 해서 샹하이 항구로 직접 들어가는 거죠. 첸진 항구로 직접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막힐 경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그게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미국하고 싸운다고 전제를 하면. 근데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미국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알래스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알래스카는 미국도 지금 문제예요. 미국도 자기가 어떻게 못하고 있는. 그래서 알래스카 개발을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한테 와서 알래스카 개발하라고 지금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기 미국 기업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도 북극 항로를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린랜드 뭐 미국에 달라고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요. 유럽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또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이런 데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 큰 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북극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면 이쪽 그 인도태평양 지역 아라비아해 여기를 통과해서 가는 것보다 항로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미국의 초크 포인트, 미국의 압력을 훨씬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은 수출을 할 때 북극 항로를 쓰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북극에서 개발될 러시아산 가스라든가 석유를 아주 싸게 들여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자기가 준북극 국가라고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국하고 북극은 접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는 준북극 국가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지금 가스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가스전 개발되고 하는데 전부 이 중국에서 가스 플랜트들 있잖아요. 그 시추 설비들 그런 거를 다 만들어서 그걸 바지선에다가 싣고 그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북극 항로를 제일 원하는 거는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사실은 별로 북극 항로를 쓸 이유가 없어요. 한국이 유럽에 대한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3%예요. 나머지는 그럼 다 어디냐? 중국, 동남아, 미국 뭐 이런 데예요. 한국의 수출 대상 국가들은. 그러니까 굳이 북극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에게 저는 위협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 북극 항로를 쓴다고 생각하면요. 중국 배들이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중국 배 항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해에서 출발해서 우리 남해로 해가지고 스시마 해협 거기로 해서 동해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중국 배들이 한국을 완전히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해군 함정들도 얼마나 뻔질나게 다니겠어요. 자기네 배를 보호해야 되니까 완전히 포위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기다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원산항을 빌려달라고 계속 북한한테 김정은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원산 함정 쓰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하면 태평양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지금은 중국의 입장에서 태평양 나가는 게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산항을 쓰게 해달라고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보면 뭐 그 중국 전승절 행사에 세 나라가 아주 뭐 거의 친구처럼 무슨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원산항 쓸 수 있게 해주게 될 거라고 봐요. 머지않아서. 그렇게 되면요. 한국은 완전히 포위입니다. 저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봐요, 이게. 그리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북극 항로의 그런 군사적 긴장 고조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미국과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건가요? 그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걸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답답하더라고요. 기회보다 위험이 너무 크다. 정말 큰 위험인데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서 완전히 포위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기회라고 한다? 그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될까요? 그거는 미국을 버린다는 이야기가 거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자, 그리고 또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군사적 행보가 갖는 의미는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을 자기 땅이라고 이미 선언을 해 놓은 상태죠. 근데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2027년까지는 대만을 군사적으로 접수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정보 당국에 있었던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2027년을 D-Day로 보고 그때까지는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흥미로운 보고가 대만에서 이루어졌어요. 대만 국방부가 대만 의회에다가 중국 공산당 군사력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2035년인 거예요. 2035년으로 미루어졌다. 그 D-Day가. 이유가 뭐냐? 중국 인민해방군의 부패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그 중국 군부에 대한 숙청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숙청 대상들이 누구냐면 다 자기가 앉혔던, 자기가 직접 골라서 앉혔던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이번에 전승절 행사에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군부를 시찰해 주십시오라고 보고하고 이제 그 행사에서 말이죠. 그 사람이 중장인데 그건 이상한 일인 겁니다. 최고사령관은 물론 시진핑이지만 그 바로 밑에 사람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장이고 그러면. 근데 3스타가 요청을 한 거예요. 4스타가 빠지고 거기도 숙청당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군부에서 숙청을 당하고 있거든요. 시진핑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 그 보고서에 얘기하는 거는 중국 군의 부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패가 돼 있어서 지금 중국 군대의 무기하며 그 군사력, 실제 전투력하며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없는 상태다. 시진핑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다, 저게. 그래서 지금 전투 못한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철저하게 다시 숙청 작업을 하고 있으니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편제를 가지고 다시 훈련을 시켜서 전투를 할 수 있으려면 굉장히 긴 기간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2035년으로 새롭게 보고를 했대요, 대만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중국몽의 굉장히 큰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남중국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포기는 하지 않을 거다. 다만 군사 행동으로 나서기에는 중국 군부가 너무 부패해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미국 해군력을 증강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상당한 역할을 할 텐데 과연 그게 성공할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미국 해군의 부활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미중 군사 충돌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의 방안은 각각 뭘까요?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분명히 거기 가서 낄 거라고 보고요. 예,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다. 뭐 미군이니까요. 예, 뭐 자기네 나라 군대인데 뭐 우리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 그냥 제발 좀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밖에는 없을 텐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국보다는 중국을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할 테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은 분명히 갔다가 쓸 것 같고, 한국군에 대해서도 요청은 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한국군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거, 그 정도 아닐까? 전투에 직접적인 거로는 끼어들지 않는. 근데 사실상 주한미군이 한국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을 갔다 왔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끼어든 거 아닌가요? 중국이 보기에는 그렇겠지만, 그렇죠. 최소한 성의를 보이는 거야, 중국한테. 아니 뭐 중국에 가서 미사일 쏘고 왔는데 왜 한국 공항에 들어와요, 비행기가.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너네도 같이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양다리 걸치기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건 입장을 분명히 정해야 되는데 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실 그 말을 하기가, 저조차도 참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 책 내야의 실리콘밸리 CEO로 자라는 요 책에서의 몇 가지 질문을 좀 더 들여보고 싶은데, 그럼 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한국이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처럼 글로벌 비즈니스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좀 뭘까요? 우리 문화를 바꿔내는 건데요. 제가 이스라엘, 싱가포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80년대, 90년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진출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AI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가고 있듯이 실리콘밸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리콘밸리가 저렇게 성장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을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0년대, 90년대 이스라엘 인재들의 미국 유출, 그거는 이스라엘에게 기회였는가 아니면 재앙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앙이잖아요.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투자도 빠져나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언제 재앙이 되고 언제 기회가 되는 거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실리콘밸리에서 10년, 20년씩 있다 보면 미국인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면 그러면 그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되면 그러면 재앙이 되는 거죠.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안 돌아오고 싶어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 문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너무 글로벌화가 안 돼 있고 폐쇄적인 문화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래서 삼성이든 LG든 간에 외국인 임원들을 받아들여서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꾸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바꾸자. 네, 실리콘밸리 CEO로 자란 교육을 책을 내신 거군요. 예.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아예 원어민 교사들 데려다가 그냥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글로벌 문화를 가르치자, 이제. 그냥 한국인이 아니고 세계 시민이 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자.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외국에 나갔을 때 부모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지 말고 이제 아이들한테 여행 계획 짜라 그러고 하고 요즘은 AI도 좋기 때문에 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당도 네가 알아서 골라보라고 하고 그렇게 여행 계획도 다 짜라고 하면 사소한 거에서부터. 예, 그러면 그게 바로 최고의 인재 교육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그리고 AI 기술이 가져올 사회적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는 것 같은데 소수의 AI 전문가와 다수의 비숙련 노동자 사이의 격차 문제를 한국 사회는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까요? 그거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거는 아무도 해줄 수 없다, 이거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AI라고 하는 건 태도만 바꾸면 얼마든지 AI 전문가가 될 수 있잖아요. AI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AI를 잘 써서 이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냐, 퍼플렉시티든 뭐 구글 제미나이든 뭐 챗GPT든 한 달에 2만 원, 3만 원만 내면 거기 프로 수준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불편한 거죠, 마음이. 그건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위해서 이 책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영상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배제 시장이 다시 없을 기회라고 강조하셨는데 이 기회의 본질만 얘기해 주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김작가TV에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 신성장 동력 산업들, 조선, 원전, 반도체, 또 제약산업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새로운 시장들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길을 못 폈는데 이제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되고 나니까 한국 기업이 길을 펼 수 있는, 한국의 인재들이 길을 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특징이 두 가지다. 첫째는 이거는 우리가 중국 편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를 우리가 스스로 충족을 해야만 된다. 그래야만 미국이든 유럽의 나토 국가들이든 간에 한국 물건 또 한국의 기업들에게 주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박정희 때 또 반도체 같으면 전두환 때에 시작한 산업들이다, 이게. 그래서 첨단 산업이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이 그 가성비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기술의 어떤 독창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중국이 그래서 다 따라왔었다. 그런데 중국이 배제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베트남이든 멕시코든 폴란드든 이 나라들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우리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업들은 다 그런 산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 사이에 우리가 신산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걸 만드는 밑바탕은 AI가 될 거다. AI를 우리가 개발하는 거, 그거는 쉽지 않을 거다 봅니다. AI 에이전트를 우리가 개발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 그러나 AI를 잘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 이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환골탈태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한 거의 2시간 동안 들으니까 한국에게 유례없는 기회도 와 있지만 유례없는 위험도 함께 와 있는 것 같네요. 다음번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김정우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